XSFM입니다. I, D, W, K. 오늘부터 4일간 이어질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정감사 기록실 베타 첫날. 일부 카이스트 교수의 성희롱과 인건비 착취, 국가가 만들고 아무도 쓰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고용주법의 골자 등을 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던 라이플, 로켓 론처, BFG 혹은 주먹 등을 내려놓으시고 명작의 음악과 함께 시작한, 보통 이제 특별기획은 그렇죠. 이용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음악을 네. 사실 저는 그 쉐어웨어판으로만 둠을 해봤기 때문에. 네, 둠 1의 네, FPS의 문을 열어젖힌 역작 둠 1의 인트로곡과 네. 함께 문을 연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정감사 기록실 베타 시간입니다. 진행의 XSFM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이용 상임수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어쩌보면 무리한 기획이 될 수도 있는. 네. 근데 무리하지 않고 네. 이번엔 베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라이트한 버전입니다. 일단 국감이 끝났고요.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언론 및 언론 종사자 그리고 언론 주변에서 기생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 모두가 미운 시즌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국감을 계속 죽여놨습니다. 언론이. 네. 계속 안 보여주면서요. 국정감사가 아니면 밝혀질 수 없는 비리와 부조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걸 일부러 안 보여준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정치인들도 지쳐할 때가 되자 이번 국감은 빵점짜리 국감이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언론 탓입니다. 네, 19대 국회가 마무리예요. 네. 원래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제일 썰렁하긴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감 시간에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막 호령을 치고 난리를 하고 그래도 뭔가 이게 이 멘탈의 쉴드가 두꺼운 마사오 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행정부 쪽에서 불려나온 사람들이 혹은 기업인들이나. 네. 이런 식이에요. 막 이렇게 됩니까? 장관 생각 있는 거예요? 예. 네. 있는데요? 네. 아닌데요?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시정을, 강구해볼게요. 이런 반응만 한다고. 원래 국감은, 이제 뉴스 만드는 저희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한 해 동안, 혹은 그것보다 긴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의 인생에,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로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가장 여실히, 그리고 가장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심지어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가까이서도 볼 수 있는 좋은 국회의 장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정치 다루는 기자들도 정치 평론가들도 국감을 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화를 내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건 이제 내년에 20대 국회가 들어섰을 때 첫 번째 국감에서 저희들이 망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다뤄보겠고 이번에는 테스트 배드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4일 동안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위원회에 집히는 국회의원들 몇을 모시고 몇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 국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다뤄볼 겁니다. 이거 어떤 섭외 기준이 있습니까? 네? 섭외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섭외를 거절하면 안 돼요. 섭외를 거절하지 않는 의원들 가운데서. 네. 네. 섭외를 거절하지 않고 연락처를 이렇게 흘릴 수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흘렸던 사람들. 아니, 사실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렇잖아요. 새누리당도 나와야 되고, 왜냐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과반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니까요. 새누리당도 나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도 나와야 되고, 정의당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무소속도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무소속 의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천재면 좋아요. 나머지 2명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다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하여간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을 부를 수 있으면 좋은데 국민들 앞에 갖다 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양반들이 또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원래 한 주 전 좀 더 일찍 준비를 하려고 그랬다가 이번 주를 밀리는 바람에 조금 프로젝트가 축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예산 소위 타이밍도 왔고 이제부터는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이 끝나면 국회는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국회의원들 중에는 지역구가 없는데 뭐죠? 비례. 네, 비례. 예. just 비례인데 비례인데 지금 지역구를 만들어가지고 뛰고 다니신 우리 뭐 두세 번 나온 분들 중에서도 은수미 의원도 지금 비례의원인데 네. 예. 성남에서 뛰고 있잖아요. 여간에 다들 이제 흩어져서 지역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 타이밍이 돼요, 또. 그래서, 국감은 정말 길게 다루고 싶었는데, 네. 이번 한 주 정도 꽉 채우는 것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네.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의원이 안 나온다고 해도, 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응시옷. 혹은 일 안 하는 의원. 그런 의원들. 보고 싶었을 텐데. 네네. 네. 약간, 라이트 버전. 발의 건수 0건 이런 의원들. 그러게 말입니다. 거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만, 민생을 위한 디테일. 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다루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듣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저희들이, 환노위도 여러 번 다뤘고, 국방위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우리가 박아놓은 럴커가 있어서. 2015 국감 기록실의 첫 번째 시간은, 미창가부 방통위입니다. 과연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제목만 듣고 알 수 있는가? 우리가 1시간 동안 방송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정감사 기록실은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다른 대기업 건강식품도 많잖아. 딸기나 블루베리와의 영양가 비교, 가격, 위생, 책임보험, 화학 첨가물은 없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국정감사 기록실 베타 버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 다 읽읍시다. 이 국민 입장에서 참 읽기 힘듭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 이승위원회라고 할 수 있죠.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의왕시 과천시에. 네. 송호창 의원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XSFM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나름 저희가 뽑은 국감 우수자 중에 첫 타자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여쭙죠. 네. 정치인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예산을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감사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네. 요즘 언론은 그걸 세 가지를 다 잘 안 보여주죠. 네, 그렇죠. 이번에 국감 했는지도 사실 모르게 뉴스만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지나갔죠. 속상하더라. 이번 국감 마무리하신 간단한 소감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도 그것조차 잘 모르는. 네. 그리고 그런 국정감사를 담당하면서 방송을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 방송통신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 이 미방위의 국정감사까지도 제대로 이제 방송에는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죠. 네. 그만큼 국가의 운영 그리고 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네. 정부가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감사를 제대로 해야지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밝힐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진단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런 국정감사가
관심을 제대로 받질 못하고 또 방송이나 언론에서 충분하게 조명하면서 알리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을 해도 이게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답답한 것을 항상 느낍니다.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국정감사를 했고 4년째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를 4년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정부의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피 같은 세금,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 부서에서 자기 부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떤 실적을 알리기 위한 이런데 뭐 치중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과거에 있었던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네. 자원 외교, 방위 산업체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들어갔던 그런데 어떤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는데도 네. 전혀 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맨날 이제 뉴스나 방송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 것 같지만 국회에서 아무리 문제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고함을 치고 멱살을 잡더라도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사실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제일 심각하게 남는 것은 허탈감입니다. 이런 허탈감. 네. 국회가 또 정치가 막 시끄럽고 많이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권한과 힘으로 보면 국회가 감사를 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것에 행정부가 전혀 지금 따라주질 않는다.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충분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좀 느낀 그런 감사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매우 나지막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의원님의 눈빛을 봐가면서 듣기에는 엄청나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네, 국감을 치렀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의원실인데 허탈하다. 예. 네. 첫 시간이니까 그거 하나만 더 줄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말고도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미방위에서 송호창 의원실이 터뜨린 건들이 꽤 많은데 네. 언론에 죽어라 소개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의원실 식구들한테 보면 속상하고 그러시죠. 고생 오지게 하셨을 텐데. 제가 속상할 정도면 우리 그 보좌진들은 더 속상하겠죠. 예, 보좌진들이 네. 뭐 계속 밤새가면서 만든 작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그 중에 많이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의 이 많은 단어들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국감의 성과는 과학이네요. 네. 연구원 내부의 폭력과 비리. 아주 그 의원실에 이제 홍보 보좌 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요즘은 언론사들 제목 짓듯이 야하게 짓습니다. 네. 제목이 뭡니까? 카이스트 인분 교수라고 제목이 퍼졌어요. 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좀 과하다고 하고 싶은데 이거. 그러곤 하고 싶어요. 네, 청취자분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유니스트가 있어요. 울산과기대 지방선거방송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 교수 여자분입니다. 조 교수께서 2월에 연구보조원 비모 학생하고 사무실에서 술을 드시다가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질문 던졌다. 네.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네가 원한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 교수가 한. 그렇지만 이 여자 조 교수는 정직 3개월을 받고 상담 치료도 강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권고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카이스트. 조 교수, 또 여기서 조 교수가 등장합니다. 조 교수가 작년 6월 남자 지도학생과 여자 지도학생에게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고 외구 연구원 학생을 술자리에 불러다가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도 징계 과정에서 이 사람은 징계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해임 처분이 됐고 네. 카이스트의 또 다른 교수는 2014년 7월에 지도 학생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도구는 노트북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소식을 듣고 무슨 기종이었을까를 생각하는. 다행이네요. 참 썩었네. 그니까요. 옆에 이용이 앉아 있는 게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다행히 이것을 터뜨린 의원실의 의원님이 변호사라 이 얘기도 자세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봉 6개월 처분밖에 안 받았다.
라는 것. 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책임연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년 8월에 부하 여직원에게 160여 차례 문자메시지 전화를 하면서 괴롭혔다고 신고 들어오자 감봉 1개월 징계 정도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SNS 등으로 연락을 시도해가지고 추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도 기껏해야 3개월 정직이었다. 송호창 의원실의 자료 참 이런 거 보면 이건 그 교수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징계잖아요. 이런 게. 이 문제는 직접 알아보신 입장에서 어느 정도나 심각하던가요? 지금 뭐 말씀드린 것은 이제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고 그 사례들을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노트북으로 연구실에서 머리를 이제 가격했다 하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형사상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야간이었고 밤 10시경이었는데 그때 흉기로 상해를 입힌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게. 아, 흉기로 해석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뭐 흉기로 머리를 이제 내려친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범죄행위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몇 가지 성희롱 문제, 성적인 어떤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지만 상당 부분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그 인건비. 인건비를 그 연구실의 공동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학생에게 주지 않고 그 교수가 관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왔고 또 그 관리를 주지 않고 관리는 교수의 말에서 나오는 워딩이고 실제 그 관리라는 건 법적으로 보면 착복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이게 업무상 횡령이 되는 거죠. 아, 횡령입니까? 횡령죄 배임죄가 되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뭐 연구실을 운영하는 데 썼다고 하면 그나마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무슨 쇼핑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용도의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한다든지 뭘 샀다고요? 아니면 뭐 어떤 보험, 자기 개인의 보험 같은 거를 이제 보험이요?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세뱃돈 관리하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게 이제 아주 과거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2011년부터 있는 일들만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인건비로 이렇게 횡령한 것만 해서 한 20억 가까이가 되더라. 20억이요?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요? 아니요, 이제 이후로 지금까지 이걸 쭉 이 누적으로 인건비를 모아보면 그런 정도 총액 금액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고. 한 건당 뭐 한 3억, 2억, 7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그런 금액이 이제 해당합니다. 예. 의원실 자료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11년 10월에 안모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금액이 3억 1천만 원. 11년 10월에 같은 달에 걸린 사람이 김모 교수 1억 2,600만 원. 14년 9월에는 서모 교수 2억 5,300만 원. 뭐 7억 2,800만 원, 5억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송호창 의원실 자료에서 가장 예쁜 표의 컬럼은 징계 종류입니다. 모두 정직 1개월, 2개월, 3개월, 1개월, 길어봐야 6개월. 3억을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떼어먹었는데, 이게 형사 고발감이 아니고 자체 징계감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건 형사상 문제가 되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장 최근,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있었던 그 건은 5억 이상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정직도 아니고 감봉 1개월입니다. 그러면 5억 1천만 원을 해먹고, 한 600만 원을 내놓는 정도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이 한 50억 돼가지고 한 10억 깎이는 게 아니면 이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무조건 이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일단은 올해만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도 과학기술 연구기관 내에 대부분의 이 연구원이나 교수들은 정말 그 정식으로 그리고 제대로 일을 했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범죄 행위와 그 부패, 무책임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정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훨씬 좀 심각한 상황이다. 다른 기관이라 하면 이제 공교육 기관들 다 해도 제가 이제 그 2년 전 같은 경우는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기관들을 전체를 총괄을 했었는데 인문사회과학 쪽의 그 연구기관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들이 이런 불법이나 부정비리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더라. 비슷한 작업을 다른 대학들을 상대로 2년 전에 하셨군요.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좀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최근 일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 반복되고 또 더 그 죄질이나 이런 수법이나 방식이 더 이제 질이 나쁘게 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형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노트북으로 머리를 때린다든지 인건비를 수억 원을 이렇게 착복을 한다든지 이것은 형사상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정도 이런 그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서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다 보니까 범죄와 부정비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럼 잠시만요.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럼 그 징계의 주체는? 징계의 주체가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이제 징계 주체가 되는 거고. 기술원 내에서 뭐 회의를 여나 보죠? 징계 회의를? 그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에. 형사 고발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이 이제 따로 있는데 이런 규정에 따르면 이제 인건비를 이렇게 착복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위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과 비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식으로 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과학기술상의 새로운 무슨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개발이 어떻게 뭐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더더욱 제가 가장 좀 심각하다. 이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이게 이제 학생들,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학생과 연구원들이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수가 됐을 때, 조교수가 됐을 때 자기 위에 선배 교수들이 했던 걸 쭉 보고 배우고 그대로 이렇게 해온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배워서 가해자가 되겠죠. 10년 후, 20년 후에 가해자가 되고 군 폭력이 계속 반복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되면 한국 과학기술계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 장래가 어둡다고 하는 것이 정말 더더욱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괄 책임이 일단은 그 과학기술 분야의 수장인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장관에게도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정말 강력하게 이 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뭐 작년부터 계속 반복을 했는데 지리시의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제대로 뭐 앞으로 점점점인가요? 유념하고 그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물론 구두 약속도 뭐 MOU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정하겠다고 안 하고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질책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책을 내놔라.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면 결국 종이가 나중에 보고가 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놓고 그냥 누가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변호사로서 그 문서의 내용을 해석해 주시면 아무 뜻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아무런 뜻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잖아요. 무슨 이제 그 청문회나 지금 국정감사나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총리부터 각 장관들이 하는 답변을 하는 내용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보실 텐데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리고 그냥 미사역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고 끝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국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하고 지적을 했을 때 시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나 이후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이제 정부와 국회는 또 여당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또 이제 편들기를 하고 또 이런 질책을 하는 것을 물타기를 한다거나 해오다 보니까 이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국회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국회 입법부보다 훨씬 더 권한이나 힘이 약하다 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결국 지금 뭐 피해자도 꾸준히 있고 이게 돈을 못 받은 사람도 못 받은 사람들인데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들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든 구제할 방법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인이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는데 이럴 때는 초기 책임자 혹은 최초 책임자에게 책임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카이스트 원장급의 인물들과 접촉해 보셨나요 혹시? 국정감사를 하면서 카이스트 원장이 나오죠. 아, 불려 올라왔습니까? 네. 카이스트 원장이 나오고, 카이스트의 이제 학생처장이든 주요한 책임자들이 이제 다 나와서 감사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이나 징계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일벌백계를 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규정 위반이면 규정에 부합하는 징계를 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형사상의 범죄 행위로까지 가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한다는 등의 법적인 어떤 조치까지를 강하게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다 하는 식의 이제 답변으로만 이렇게 이제 자꾸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사실은 국회에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걸 강제하는 방법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제일 강력한 힘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 편성권이 전혀 없고 편성권은 전적으로 정부에가 있고 편성해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국회에서 조정하는 정도 이런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정이 되질 않는 거죠. 연구원 내의 이 횡령이나 폭력이 그러면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본인이 계속 이제 밀어붙였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때까지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제가 아무튼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법적인 조치 그다음에 규정 학교 내부에서의 연구기관 내부에서의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얘기했던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방식이든 이걸 이제 찾아보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감봉 6개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직 3개월 이런 거 보면 정직 1개월 하고 돌아가가지고 신고자나 피해자한테 보복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보복을 권유하는 느낌이 강하죠. 보복을 권유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달라고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아마 지금 이제 이 각 연구기관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사후적으로 정말 각 기관이 만들어놓은 이 자정 대책, 대응 책이 얼마나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좀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감의 성과에 대한 첫 시간에 첫 번째 열매를 쳐다봤는데 결론이 아주 앞으로 나올 만한 그럴싸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회에 힘이 없다. 이 양반들 노력하겠다고만 한다. 나와서. 정말 지금 보면 이게 국회가 빈 깡통입니다, 이게. 빈 깡통이라 소리만 요란하지, 실질적인 권한이나 정부나, 국정감사 대상기관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파워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할 때나, 뉴스에서나 소리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없는 이런 실정이 좀 제일 안타까운 거죠. 첫 시간이니까 이런 감상을 나눌 수 있어서 좋네요. 저도 정의당에서 들은 얘기인데, 초선으로 민노당 의원들이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슨 언론 채널이 있어서 우리의 이름을 알렸겠느냐. 다 그 당시에 국정감사 내용을 언론이 보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가 될 수 있었다. 딱 두 사람밖에 안 떠오르죠? 그죠. 노회찬 전 의원, 심상정 의원? 근데 지금은 국감에서 이렇게 많은 걸 터뜨리고 나라도 진짜 안 보여주잖아요. 저는 이제 미디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메인은 또 괴물 세우고.
뭐 그런 식이니까. 네. 왜냐면 정치인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게 거리로 나가는 거든 인터뷰를 하는 거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심각하다는 걸 알려주고 동의를 얻는 건데. 네. 예. 이 카이스트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카이스트뿐만이 아니죠. 예. 송 의원님이 자주 하시길래 저도 제가 하는 일에 이 한계를 조금 절감하고 있다. 예, 하소연을 해봅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를. 이번에는,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중에, 미래창조하고요, 과학하고요, 통신에 관련이 돼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혹시 그 위원회나 이거 정부 부처 이름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아시죠? 저 솔직하게 말해요. 위원회 이름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문제점이 많죠. 미래가 뭔지 창조가 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미래 창조 경제가 뭐냐라는 걸로 이제 이번 19대 초기에 이번 대통령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얘기를 하질 못했던 우리 대통령의 메비우스의 띠 화법 있잖아요. 그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네. 방치되는 관치 어플리케이션. 이런 건입니다. 네. 최초에 이제 의원실에서 나왔던 제기했던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런 앱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보안관이라는 앱입니다. 네. 이미 그 앱의 내용만 해도 매우 반인권적이고 헬입니다. 헬. 와 진짜 이거 그러니까 스마트 보안관 자매품 중에 안심드림 있거든요. 이용이 잠깐 스마트 보안관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보안관의 기능은 뭐냐면 불법 유해 앱 실행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시 차단 이런 기본적인 인권 침해. 네, 거기에 더해서 이용 행태 분석 정보 제공, 자녀 스마트폰 이용 관리, 이런 기본적인 인권 침해 앱인데 우울한 검색어 DB 제공 등의 각종 반인권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그 자매품이 있어요. 안심드림이라는. 네. 이 앱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이게 한국 무선 인터넷 연합회에서 배포하는 앱인데 의심 문자 감지 알림. 그러니까 자녀의 스마트폰에 의심 문자? 문자나 카카오톡에 여기 있어요. 욕설, 폭행, 협박, 약취, 모욕, 공갈, 따돌림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면 알려준대요, 부모님한테. 아, 진짜? 예. 그러니까 문자랑 내용을 다 검열해주는 앱인 거죠. 누구한테 욕을 먹으면 그날 혼나는 거야, 집에 가서. 그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혼날 수도 있고 부모님이 갑자기 너 여기 앉아봐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또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글에 무슨 고민에 관련된 글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알려줍니다. 이런 그 앱만도 이상한데 이 앱이 심지어 이 앱을 쓰는 사용자들을 해킹할 수 있다. 해킹의 숙주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앱의 경우에는 자식과 나의 개인 정보가 해킹되는 것보다 자녀가 야동 보는 게 더 무서운 부모들을 위한 앱인 거죠. 좋습니다. 네. 그것을 송원창 의원실에서는 해외 연구기관이라고 해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그 아실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시티즌랩의 연구자료 받으셨더라고요. 예. 스마트 보안관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서 출발을 했다가 이 스마트 보안관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무선인터넷연합회, 모이바라고 하죠? 여기서 3년 동안 보안 문제를 실제로 몰랐다. 근데 자체 점검에 의존했다. 그리고 모이바가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10억. 스마트 보안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쓴 돈. 그 외에도 이야기가 조금 커지는 것은 개발자라면 본 적이 있고 이게 뭐야 하며 혀를 끌끌 찬 적이 있는 몇 년 전에 2010년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 KEPS 사업 수행. 모이바가 했던 일입니다. 성과 없이 끝났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직 끝은 안 났을걸요 공식적으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 KEPS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보았던 건 2012년 12월쯤이었습니다. 존피해 위기. 그러고서 3년 동안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산이 끊기지 않았으니까요. 그 포인트죠. 네.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이제 허탈한 거죠. 요것도요? 예. 네. 도대체 지금 얘기한 이 과정에서 도대체 창조적인 건 뭐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암울한지.
그리고 우리의 그 아이들 특히 네. 이런 보안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그 암울한 미래를 살게 될지 네. 이게 이제 여기서 그냥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의도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겠지만 네. 그것이 이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을 정말 그 시장에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좀 낡은 사고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관료와 정부, 관료 시스템이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성이 없게 되는 거고 네.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계속 경제에서 손실만 만들다가 나중에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모이바가 이제 주도를 했던 관련된 KF 산업에 혈세란 표현 뭐 세니까 국세라고 합시다. 세금이 들어간 게 거의 지금 11자리, 12자리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그 몇천억 원인 거죠? 네.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을 국가에서 썼으면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처음 시작을 했던 게 아마 한 2010년경에 이 KFS라는 거 특히 이제 이 KFS라는 걸 만들게 된 게 애플 쇼크가 생기고 애플 스토어가 생기니까 네.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이 시장에 대응해서 만들 수 있는 KFS라는 걸 만들자. 그걸 또 국가 주도로. 해서 국가 주도로 네. 그렇게 이제 해왔던 건데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한 3,7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누적입니까? 내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비용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이니셔티브에 뒤에는 아마 3,700억.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더 추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런 일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관료적인 좀 시대에 발맞춰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 이걸 이제 책임을 지다 보니까 네. 첨단 산업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사업 영역에서는 계속 뒤처지는 거는 무엇보다 당연한 거겠죠. 중요한 예로는 해킹을 자꾸 당한다거나. 예. 무선인터넷산업협회의 협회장 같은 사람이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을 텐데. 네. 이 사업의 최종적인 시정, 가장 올바른 수정은 폐기 아닙니까? 그냥 폐기하기에는 예산이나 들여온 시간이나 여기에 공을 들였던 사람들에게 너무 아깝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군요. 그냥 폐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네. 대책을 좀 자세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는 처음 어떤 새로운 영역의 산업을 시작할 때 네. 국가가 지원을 하고 많이 후원을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민간 영역, 특히 이런 신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거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그 분야의 일을 정말 평생토록 전념해서 할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정부나 이런 데서는 지원하고 후원하는 데에서 그쳐야지 네. 앞서 나가서 먼저 선두에서 이걸 다 총괄 지휘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이 산업의 종사자들이 네. 직접 기획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관계부처장도 그냥 동감합니다 이러고 맙니까?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정말 속 터지는 답변을 듣고 있죠. 이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 얘기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질지 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달라고 네. 요청을 해놨는데 4년 동안 아직 그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이지 4년 내내 지적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그럼 누적액을 더 썼을 거라니까. 네. 누군가가 돈을 잘 썼을 거야. 그렇죠. 네. 돈이 아깝지. 그런데 국가 주도의 관치 경제는 이번 행정부가 최고로 자랑하는 특징 아닙니까? 최고로 자랑은 했지만 결과 내용을 뜯어보면 최악의 경우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미래창조부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역할로 스스로 이제 홍보를 했던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제 만들어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를 이제 육성하겠다 하는 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몸을 푹 담아서 자기 평생 일로 하고 있는 그런 청년과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업가들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혁신센터라는 것을 계속 만들면서 전국의 이 17개 지역에 이 센터 만들고 개관식 하는 것. 그리고 그 센터를 다 정부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잘 흥행이 되질 않으니까 주요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자금을 대게 하고 개관식에 대통령이 꼬박꼬박 참석하게 하고 그 일이 지금 미래창조부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크게 홍보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창조도 없고 경제 성장도 없는 거죠. 이제 그 다른 질의사항 하나 꺼내주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돈을 좀 썼을 겁니다. 나라 돈을 썼을 겁니다. 근데 그게 모자란다 싶었을 때, 기업들의 팔을 비틀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서울시의 길만 지나가다 봐도 요즘 기업들이 팔 좀 비틀리는구나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에 그렇게 크게 붙어있는 흉한 태극기 보세요. 태극기를 흉하게 만들었잖아요? 기업들을 많이 쪼았나 봐요. 이거 도와달라고. 그렇죠.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처음 미래부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는 많이 했는데, 사실은 많은 벤처를 하는 사람, 스타트업 기업을 처음 시작을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부에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다 따로 있는데 어떤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과 공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여러 가지 물론 도움되는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움이 한편으로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장애가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벤처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강화시켜주겠다 하면서 기업가 정신 멘토. 기업가 정신 멘토를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 기간 동안 몇 시간의 강의를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 듣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며칠 이상 와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예비군이네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규격에 맞추고 틀에 맞추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 강의를 하는 멘토가 실제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을 하는 이런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직에서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 또는 대기업의 임직원들 벤처나 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됐던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대체 벤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뭘 얻을 게 있고 강의를 듣다 보면 오히려 화가 치민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 교육을 하고 운영을 하는 방식이나 거기에 돈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예산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시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런 멘토들이 지난번에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던 한국 기업가 정신재단이라는 거기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미래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서들이 수억 원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멘토링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재단에 들어간 돈이 88억인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재단의 멘토들의 구성이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대기업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왜 이제 감사를 하다가 그 장차관들에게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리를 지르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열불이 나서 소리만 지르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인 거지. 이분들이 이때까지 1년 동안 해온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죠. 일부 산업경제부 기자들은 이걸 이제 뒷방 장독대다, 뒷방 장독대형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뒷방 장독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만드는 회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야 할 필요 없는데 예, 국민들은 통행세를 내고 혹은 그게 모자라다 싶으면 국가가 보조도 해주고 근데 그 돈을 받는 사람은 그 돈을 받을 자격도 없고 거기에 맞는 일도 못 해주는 상황. 멘토들도 그런 사람들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88억 요새 너무 큰 돈만 들어서 그런가 좀 잘 막은 것 같기도 하고. KEX보단 낫네요. 네. 네. 도합해서 3,800억짜리 이야기를 예 들었고요. 광고를 잠깐 듣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좀 더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XSFM입니다.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 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내 폰! 아이씨,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원?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 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 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돌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국정감사 기록실 베타 버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중간에 자꾸 호흡이 멈춰요. 외우기도 힘들어. 새정치민주연합 의왕시 과천시의 송호창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요즘은 매국 발언쯤은 해야 핫해집니다. 네, 예. 네, 그렇죠. 핫한 사연으로. 일본 덕에 우리가 현대화됐다 이런 말 정도는 해야죠.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제2, 제3의 고영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고영주 씨입니다. 이분 저 고용주법이라가지고 무슨 노동법이냐고 되물으셨는데 우리 상인 고문께서 아까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고용주에 관한 법이냐. 예, 고용주법. 국감에서 질의에서 나왔던 대화들을 짤막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죠. 이분 영화 변호인에서 차동영 검사의 맞습니다. 예. 네, 불임 사건의 사실상 히어로. 네. 아이고. 자, 이런 질답을 좀 소개를 해드리죠. 우상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적절한가? 고영주 씨는 불임 사건 하나만 놓고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 네. 여운을 남기죠? 네. 다른 근거도 많아요. 같기도 하고요. 네, 다른 근거도 많아요란 뜻이죠. 네. 문병호 의원의 질문. 이게 걸작이에요. MBC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고영주 씨는 이사장이라고 부릅시다. 고영주 이사장은 신뢰도로 따지면 의원들도 신뢰가 그리 높은 건 아니지 않느냐. 국감 자리에서 양비론을 시전했어요. 당당하게. 넌 뭐가 잘났어? 이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박문진 이사 혹은 이사장으로서 자주 볼 텐데요. 네. 그리고 인재풀이 벌써 말라가는 이번 정권의 사례로 볼 때 네. 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송호창 의원실 이니셔티브로 고영주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이 법은 무엇이며 이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번에 MBC를 감사를 하면서 정말 갈수록 점입 가경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MBC 하나만 놓고 보더라고요. 박문진 이사장이 지금 이제 고영주 이사장인데 그 전엔 김문환 이사장이었죠. 네. 김문환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정말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아나무인의 말과 행동을 막 하던 분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패션 보도를 더 해야 된다는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물러나오고 나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오겠거니 했더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너무 안일하셨네요. 훨씬 더 극단적인 그런 분이 이제 오신 거죠. 네네.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불임 사건 검사가 오다. 부산지검 공안검사가 왔어요. 네. 제가 문제적이란 거는 뭐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갖는다.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관대하세요 계속. 박문진의 이사장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주요하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념은 둘째치고 능력은 있느냐?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장 되기 전엔 박문진 감사였습니다. 감사였는데 감사로 있는 기간 동안 그 박문진 임직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법인카드로 술을 산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뭐 기내에서 면세품을 사거나 이런 사례들이 뭐 수두룩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업무상 횡령죄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물어볼 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감사인데. 확실히 몰랐답니까? 전혀 그런 거는 자기는 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국감장에서 속기록에 그냥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알았다면 눈 감아준 거니까요. 감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감사로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네, 그 질문이네요. 물어봤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문환 이사장이 해외여행 갈 때 이제 같이 따라가고 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느냐. 그리고 그건 감사가 아니라 수행 가이드 아닙니까? 방문진의 감사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네. 그런 분이 어떻게 이사장 역할은 도대체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영주 이사장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회사 내에 불법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신해서 이사 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필요할 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상법상에 정해져 있는 규정인데 네. 그런 어떤 법적인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그런 법이 있는지 자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건 법과대학 1학년도 상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검사를 수십 년 하고 검사장까지 했는지 네. 그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 의무가 무엇이 있고 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념적인 색깔만 가지고 그런 강성 발언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문진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역할을 한다 하는 네. 것이 정말 국정감사를 하면서 참 허탈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그 감사 시절에 그 고영주 현 이사장이 살짝 언론을 탔을 때의 건은 요건이 있었어요. 2013년 1월에 특별 대담 마유미의 삶, 김연희의 고백 이 프로그램이 실로 느닷없이 나옵니다. 방송 요지는 이제 김연희는 그거잖아. 테러. 네. 그 김연희. 그 사람. 네. 네. 김연희 본인은 명백한 테러범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좌파 정부와 MBC PD 수첩이 본인을 가짜라고 매도했다. 이런 김연희 씨의 주장, 누구의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연희 씨의 입을 통해 나간 주장, 그리고 이 방송이 느닷없이 편성돼서 나가게 된 데에 고영주 당시 감사가 깊이 관여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 이러면 이것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방송의 편집권에 손을 댔다는 거니까 이것도 능력 부족이라고 말하자면 능력 부족이죠? 그렇죠. 능력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념적으로 극단적 편향성을 갖는다는 것.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분별조차도 네.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이사장으로서 도대체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니까 고영주 이사장의 답변이 국가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공영방송 이사장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논리를 틀어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국가를 지키고 애국과 안보 이념에 투철한 분이면 그러면 그런 안보 이념을 교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고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지. 직업을 찾아주셨어요? 예, 역사학자의 90%가 종국 좌파라고 얘기를 하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까지 이런 주체 사상의 주입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나라다. 네.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을 찾아야지 왜 이렇게 공영방송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데 역할을 하시냐고 좀 직업을 좀 다시 찾을 생각이 없느냐 사퇴하고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했더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없다고 방문진 이사장의 역할을 뼈를 묻겠다 충실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국민들을 더 답답하게 했죠. 그러면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불임 사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을 알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안 통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고 아무런 논리가 없는 사람인데. 네, 말은 대박 안 통하네요. 네. 그러니까 송호창 의원이 직접 질의를 통해 들으신 말씀일 거 아닙니까? 고영주 이사장한테. 정말 소름 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발의를 하신 겁니까, 법을? 예, 그래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곧바로 고용주 법 속칭. 네, 이 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고용주법이라는 것을 지금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지금 법안은 거의 다 성안이 된 상태로. 네. 발의를 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런 사람이 이번에 그 이사장으로 내정되게 됐던 것이 박문진 이사회의 그 회의나 공식적인 절차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박문진 이사진은 여당 추천에 6명, 네. 그리고 야당 추천에 3명의 이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9명이죠. 이게 무슨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박문진 네. 법에 의해서 이제 맞아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사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호선을 해서 그 안에 선출을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상임 이사들, 특히 이제 야당 추천으로 들어간 이사들은 이 이사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날치기 됐다. 통보도 전혀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이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문진 이사장을 선정할 때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법 규정을 이번에 새롭게 넣게 이제 하고. 하지만 6대3이라서 영원히 분리할 수도 있는데요. 그 구조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안에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KBS 사장은 지금 이제 저희 법상 네.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안 했는데 이제 예. 받는군요. 이번 19대 국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문화방송은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네.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박문진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 문화방송 사장을 청문회를 하지 못하더라도 네.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좀 해야 되겠다. 문화방송을 관리하는 박문진 이사장. 네.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청문회 제도를 이번에 이제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한 몇 가지 법을 개정하는 그 네. 법안을 지금 제출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나머지 이제 2가지 앞에 이제 3가지 이야기에 비해서는 실효가 보이네요. 법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네.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송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은 청문회를 통해서 여론 환기도 가능하고 낙마도 가능하고 그리고 말씀을 여기서는 잠깐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관리에 따른 추천이 투명성이 낮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게 이제 송호창 의원이 지적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장을 결정할 때 최소한 7명 이상의 이사들이 의결을 하는 걸로 하자. 그렇다면은 야당 추천 3명의 힘이 생기죠. 그렇죠. 의결 조건을 좀 이제 아무래도 박문진 전체를 책임지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과반수 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몸 좋은 남자는 보수 이런 보도는 MBC에서 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아니요. 아니야. 또 몰라. 위가 바뀌면 아래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자막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막으로 할머니. 그건 이제 안 할지도 몰라. 진짜 이사장 한 사람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많을 수도 있다고요. 무슨 뭐 이탈리아에서 식당 주인 인터뷰했는데 이름이 발로텔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 거짓말 해놓는 거 있잖아요. 자막에. 네. 유능한 사람들을 들어도 안 치겠죠, 뭐. 예. 그럼 그거는 이제 국민으로서는 이런 게 궁금하죠.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박문진 이사장,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조차 도대체 어떻게 그 이사장이 됐냐고 반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하는 걸 가지고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문제의식은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미방이 내 여당 의원들도 혀를 내둘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을 갖추는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미방의 의원들의 의사가 좀 중요한데 어느 정도 공감대는 얻어내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이 팟캐스트 친노의 색채에 굴레가 더 씌워진 팟캐스트의 한계상
우리가 환노위 얘기 많이 듣고, 국방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정체도 알 수 없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얼 하는지 오늘 사실상 3년 만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고려시대 기관 같기도 하고. 그래도 카이스트 얘기하고 KBS 얘기했다고요. 네. MBC 얘기하고. 네. 끝으로 6개월 이제 임기가 반년 정도 남으셨습니다. 네. 네. 이번이 이제 임기 내 마지막 국감. 예, 그렇습니다. 이었는데 아까도 소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좀 그런 얘기를 좀 유권자 및 이 청취자분들,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 같은 게 있습니까? 정치가 정말 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비난을 지금 받고 있고 신뢰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석으로 해야 될 일은 좀 하고 어떤 게 이 정상적인 이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4년간의 이 국정감사나 입법부 활동을 하면서 제일 절실하게 좀 느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소리만 요란하지 실속이 제대로 없더라. 그래서 국회가 아무리 비난을 받고 신뢰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제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를 못하게 돼 있는 이 구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예산 편성권이든 아니면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든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제재 조치, 정부에 대한 조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단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는 이런 국회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더 많은 좀 신뢰를 받아야지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뭐 다음 내 또 재선하고 삼선하고 다시 당선되는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 자기 자신이 하지 않더라도 정말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인 조치나 제도적인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면, 이면, 정치의 좀 큰 쪽 면에 송호창 의원의 이름이 나오면 이런 국감에서 훌륭한 거 터뜨린 건 안 나오고 맨날 당내 싸움 있을 때 이렇게 이름 가끔 나오고 안 원망스러우십니까? 많이 원망스럽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네, 이 솔직한 말을 안타깝기도 하고 은수미면 안 원망스럽다 했잖아. 네. 이런 참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 비난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 일을 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그냥 놔두면 또는 저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아니면 더 이상 뭐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냥 손을 놓고 포기를 하게 되면 더 엉뚱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고용주 이사장 같은 분이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앞날이 끔찍하겠습니까? 와, 솔직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공천 매우 확률 높은데요, 힘들더라도 더 비난을 받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초지일관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야한 수사를 잘 못 쓰세요. 점잖으셔가지고. 네. 20초를 드릴 테니까. 의왕시 과천시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과천시, 의왕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일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접하고 만나는 분들이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보여주셨던 애정과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런 질책 끝까지 변치 않도록 저도 열심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든 의견은 저희들의 편집 방향과 꼭 일치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송 의원님의 발언은 저희가 보증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려주신 많은 사안들 지금 19대 국회 의정활동 하시면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마무리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많은 일들 남은 반년 동안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고용주법 입법 잘 되길 빕니다. 예. 지난 국감에서 수고 많으셨고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XSFM입니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녹음하기 전에 송호창 의원께 작은 실수를 했다. 뭡니까? 팟캐스트는 많이 안 해보셨죠? 라고 말했는데 송호창 의원이 낮고 점잖은 말투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인기가 없었나 봐요. 그냥 공익을 위해서. 저도 안 들어봤거든요. 하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저는 일단 송호창 의원님과 코드 맞추는 건 실패했다. 네. 사실 방송의 주인공은 국감장에서 나왔던 중요한 사건이지 의원은 아닙니다. 네. 일단 미창과 방통위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오늘 좀 감을 잡았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대성공이죠. 예. 네, 연구원, 카이스트, 유니스트, 과기대 그런 곳에서 학생을 쥐어짜는 폐쇄적인 대학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국가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떼기 아무도 안 쓰는 것에 해킹당하는 앱에 쏟아부은 돈이 3,700억이다.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든다. 네. 그리고 방송문화진흥원 MBC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MBC의 파일런이에요. 파일런. 네. MBC의 정신체를 제공해줍니다. 정신력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을 의원실에 발의한 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덜 이상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이 해도 되겠다라고 합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을 방법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다. 앞으로 추진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미래창조는 여전히 뭔지 모르겠고요. 과학방송통신위. 그래서 과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그냥 과방위로 하겠습니다. 무슨 토론회 같은 거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송호창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 국감 때부터 계속 물어봤다. 도대체 무슨 뜻이냐? 미래창조 뭐냐 이거. 네. 그랬더니 메비우스의 띠 같은 답을 들었다.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록실 첫날에는 미창과 방통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미방위가 상임위인 국회의원을 또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해괴하고 황당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중에 해결된 것들도 좀 있는데 더 전달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감 뒤져보면 정말 이상한 사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상한 사건들을 제쳐두고 이상한 무슨 걸그룹 기사들만 쓰고 있는 걸 보면 오늘은 또 조선일보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시간만 남으면 맨날 문재인 대표 까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새 조중동이 그런 거에 신났죠. 야당 내부 싸움 하게 하느라고. 근데 일부 멍청이 의원실들은 조선일보를 또 봐. 그러면서 의원한테 보고해. 조선일보에 이런 거 났는데요. 그랬을 때 의원이 그걸 딱 잘라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자르니까 국정감사할 때도 일에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건 언론 탓이야. 자, 여간에 누군가에겐 언론 덕이에요. 그러니까 네, 불쾌합니다. 언론이 만들어놓은 뒤틀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국정감사 방송 첫날에 느낍니다. 네, 이런 소감을 밝히면서 이현아 엔지니어, 이용 상임수석, UMC의 책임 프로듀서가 일하고 있는 그것은 하기 싫다 특별계획 국정감사 기록실 첫 시간이 지나갑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XSFM입니다. I, D, W, K